안녕하세요. 정말 꽉 채워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메소드 연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개봉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영화 보시고 나서 많은 궁금증들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특별한 응원의 손님까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서요. 저희 간단하게 저희 그 질문과 대답들을 나눈 시간 거쳐서 여러분들하고도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요. 오늘의 주인공 이동희 배우와 그리고 이기혁 감독님 그리고 오늘의 큰 응원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이재훈 배우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는 자리여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진짜 꽉 채워주셨어요. 한 분도 없이, 한 분도 빠진 자리가 없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드 연기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이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소드 연기를 관람한 관람객으로 오늘 참석하게 된 배우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배우 팬미팅 오신 거 네, 진행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 배우님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어떤 영화에 대한 깊은 마음이 아니면 혹은 또 배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니면 함께하기 힘든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훈 배우님 영화도 메소드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와 오늘 어떻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낱낱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천만 배우, 패셔니스타, 멀티테이너, 예능 섭외 1순위인 배우 이동희가 존재하고 그리고 엄마와 형과 함께 사는 또 인간 이동희가 있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존재하는 캐릭터 이동희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이 메소드 연기를 이 장르를 하이퍼 리얼리즘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 작품인데 근데 단순히 너무 재밌겠다 하고 극장에 와서 앉아서 보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웃었지만 가면 갈수록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근데 다른 분들이 보셨어도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시사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가면 갈수록 엄청 웃다가 다들 이렇게 흐느끼시는 이제 관객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되게 같이 덩달아 울 뻔했는데 참으면서 오히려 그 반응을 좀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동희 배우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봐주실까에 대한 관람객들의 궁금함이 있었는데 정말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 그 이상으로 다들 더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시고 같이 또 슬퍼하고 공감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이 영화를 좋게 잘 보게 되었습니다. 동희 배우가 입이 되게 근질근질한 듯이 옆에서 지금 쳐다보고 거의 있어요. 최고로 비싼 AI 프리미엄 요금? 거의 100만 원 넘는 월 100만 원 넘는 정말 그 정도의 완벽한 이 정리를 역시 우리 대표님 최고. 아까 정말 전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대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표님 덕분에 네. 앞으로 종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많이 촬영하고 계시니까 갑자기 좀 긴장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재훈 대표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는 컴퍼니온의 종신 계약을 선언하겠습니다. 종신
계약 5,000원. 너무나 두 분 악수 한번 감사한데 하시죠. 너무 인증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경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감독님도 또 배우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또 관객분들한테 선보이는 것도 굉장히 떨리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이재훈 배우처럼 진짜 배우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훈 배우가 했던 이 이야기가 또 굉장히 또 다르게 다가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희 영화가 이제 뭐 많은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현장의 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보셨을 때 이게 가짜같이 느껴지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최대한 제가 배우로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연기했을 때 제가 바라봤던 어떤 그런 현장이나 그 현장의 공기와 어떤 제가 느꼈던 그런 실제 정서들을 최대한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실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게 극 중에서 정태민이 이동희 선배님께 그 시상식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떠올리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말 이재훈 무교환의 이 씬이 없었다면 과연 탄생될 수 있었을 씬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도 했었는데 우연히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이건 재훈 선배님 영향이 너무 컸고요. 제가 정말요? 워낙 그 유튜브에 이제 조회수도 높고 알고리즘으로 자주 뜨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쓴 과정에서 자주 참고하면서 봤었고요. 뭐 물론 극 중에 어떤 정태민이 이동희 배우에게 제안하는 건 뭐 복수의 빌미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지만 네, 그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장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딱히 저의 경험이 떠올려지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집중이 되었었던 것 내가 같아요. 교환 씨한테 복수하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 지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떠올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거를 감독님께서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인연 때문에 결국 탈주라는 영화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프로포즈였었죠. 그렇죠. 네. 사실 영화 속에 있는 경화 수월이 네네. 뭐 시작부터 되게 쇼킹하게 했지만 시청률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해피엔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해피엔딩이죠. 네, 결국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잘 이제 성황리에 마친 드라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작품은 사실 그 단편부터 시작된 감독님과 동희 배우의 인연으로 이렇게 장편으로 블로그까지 된 그런 영화이잖아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동희 배우가 이 과정을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우선은 그 단편으로 공개된 메소드 연기라는 작품은 아무래도 좀 현장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루의 어떤 해프닝,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만 어떻게 보면은 핀셋으로 딱 집어서 그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소동극을 좀 그렸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장편화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과연 대중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가족의 이야기,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그리고 형제가 특히 있는 가족들을 많이 취재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사려면 어떤 부분을 또 발췌를 해야겠다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취재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예전에는 이제 장남이나 이런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남한테 역할이 좀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장남이 동생을 위해서 뭐 양보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더러 보여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꿈을 밀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가정들을 좀 많이 좀 참고하면서 가까이에는 뭐 감독님 역시도 친형제가 있지만 형의 어떤
형이 꿈을 이제 동생이 대신 이루도록 좀 뭔가 서포트를 하는 형태의 가정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감독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좀 거기에 녹여봤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 여러 주변의 이제 구성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영화가 좀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배우라는 특별한 직업에서부터 사실 시작했지만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롤 안에서 그 역할을 때로는 연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실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든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처음 동희 씨 만났었던 게 한 20년도 넘은 시간이죠? 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와, 와. 네.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서요. 동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쫓아다녔다는. 쫓아다니지 않았고 부러워했죠. 왜 부르셨어요? 뭐가? 이제 감독님이 그 늑대의 유혹이라는 작품으로 네. 네. 그 대학 신입생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1, 2학년 때쯤 영화계에 제일 먼저 데뷔를 한 거예요. 저희 또래 수많은 연극영화과 학생들 중에 그때 이제 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라고 하면 굉장히 또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그 우리 또래 영화배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케이스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또 가족분 중에 또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약간 혈연으로 이렇게 좀 가신 거를 알게 되고 약간의 실망을 했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네, 왜냐면 그 감독님이 파일 안에 송혜성 감독님이시니까 네네. 저희한테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였죠 당시에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이기혁 배우에게 참 부러움을 많이 느꼈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조한선 선배님 쪽이었나요? 강동원 선배님 쪽이었나요? 대단한 역할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어디 쪽이었어요? 조한선 선배님이었고요. 예, 예. 역할 이름이 이제 그 조한선 선배님 극중 이름이 혜원 반혜원이라는 네. 역할이 간혜원. 혜원 패거리 5번 역할을 근데 저희한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너무 빨리 이제 상업 영화에 이제 영화관에 얼굴이 나온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했고 부러워했었죠. 사실 그런 인연, 특히나 이제 연기자로서 만났었던 그 인연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 속에는 사실 배우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같은 것들도 있고 너무 동감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영화의 가장 특별한 지점은 이동희라는 사람이 이동희를 연기한다.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리 허구의 얘기고 이게 모두 다 100% 동희 씨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까 재훈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패셔니스타이자 이 모든 말씀하신 그 수식이 그렇죠. 이 영화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동희를 보는 또 이동희를 아는 이재훈 배우이자 대표님은 네. 또 어떠셨는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사실 극 중에서의 이동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코미디를 한 작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은 나는 코미디뿐만 아니라 전극 연기도 할 수 있고 여러 역할을 하고 싶은데 계속 코미디에 대한 작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배우로서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일 텐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동희 배우가 또 가지고 있는 되게 다채로운 모습 중에서 또 필모를 또 보시면은 정말 많은 장르가 있는데 정말 또 인기가 많았었던 또 작품을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또 웃음을 준 작품이다 보니까 또 배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섭외가 그리고 제안이 그렇게 또 오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장르물을 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게 또 비슷한 색깔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탈피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실제 이동희 배우와 또 극중에 있는 또 이동희와 또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되게 그게 가깝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실제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연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메소드 연기인데 실제로 그 자체로서 그 인물 그리고 동일한 또 이름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극한 직업과 그리고 응답하라가 또 포스터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살짝 비트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연 배우이자 동시에 이 작품을 또 제작하고 또 기획을 감독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극 중에서 이 많은 벌어지는 상황들이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페이소스가 굉장히 많이 네.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연기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지점으로서 또 끝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연기를 보여줘서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놀란 지점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관람을 하셨던 모든 관객들이 다 뭔가 되게 멍해지고 뭔가를 얻어맞은 듯한, 되게 심장이 막 울리는데 이런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 이제 계속 켜켜이 쌓여서 딱 보여주는 게 이렇게 이런 게 배우의 삶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또 간접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이동희 배우에 대한 그 마음을 더 알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이동희 배우 본인에게도 약간 테라피가 된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깥에 꺼내서 함께 해결하자 하는 느낌 같은 것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거를 굳이 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을 고민인데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또 이런 고민에 대한 지적을 녹일 수 있다라는 용기 자체가 저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한 이제 93분 네. 정도 되는데 오히려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되게 보는 즐거움이 너무 컸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고민은 대표님과 함께 또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면서 풀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괜찮네요. 하고요. 네. 메소드 연기 2가 나오면 네. 또 이동희 배우가 나오면서 저도 함께 나와가지고. 병희 배우님은 이제 조금 네네. 더 큰일 하시고. 그렇죠. 병희 선배님은 이제 매니저로서 이제 대표로 가는데 네. 저는 이제 동료 배우로 나오는 거죠. 네, 나와서 같이 재밌네요. 네, 뭔가를 또 배우 이재훈으로서 메소드 연기에 나오는 이재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되게 또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이기혁 감독님이 이제 동희 배우님이랑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같이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한 템포가 이제 네. 뭐 작품으로의 한 템포는 아니고요.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네. 이재훈 배우가 합류한다면? 너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사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작품 끝나고 후회했던 점이 네. 윤병희 형 역할을 왜 이재훈 형 이름으로 안 했을까? 소속사 대표 이재훈 역할의 윤병희입니다를 네.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제가 재훈이 형 회사 들어가기 전이어서 맞네요. 안타깝게도 그걸 지금 제일 촬영 끝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재훈이 형 연기를 병희 형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식 씨 연기를 봉식이 형이 한 것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생각을 안타깝습니다. 하나가 더 재밌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소속사 이렇게 병희 씨가 했던 연기도 너무나도 마음을 또 울리는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 장면 진짜 웃겼어요. 네.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네네. 이제 사무실로 이제 전화오면서 들어오는데 네. 굉장히 목소리는 차분하고 누구를 달래주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그냥 거기서 막 뭐 샌드백 치고 그게 진짜 누구나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할 지점을 되게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누군가를 진짜 어르고 달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밉잖아요. 짜증나고.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도 가끔씩 통화하는데 되게 상냥하게 하는데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배우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배우를 아는 사람이 연출한 작품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배우들을 위한 또 작품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그 얘기했던
우리가 이동희를 연기하는 이 현실과 사실은 그래도 극이기 때문에 이 간극에서 결국은 그래도 이것은 나의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감독님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조율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사실 제가 이제 언론 배급 시사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이동희를 연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감정 씬이 아닌 경우에 또 예를 들면 정복자로 연기를 해주신 김금순 선배님이 그 길에서 이제 뭘 흘리셔서 다시 죽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때 전혀 어떤 감정 씬도 아니었는데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 하필 금순 선배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체형이 비슷하세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그 현실하고 비현실이 좀 섞이면서 네. 아무렇지 않게 바라봐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막연하게 내가 나를 연기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이 있겠다. 좀 앞에 조금 설명을 좀 붙여드리면 원래는 이제 가공의 인물을 만들자고도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중영화로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빠른 이 도킹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었고 관객들과 이 거리감을 빨리 줄이려면 결국 저라는 사람,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모습을 이용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이제 감독님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그 몇몇 장면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특히 병실에서 어머님이 그 뒷모습으로 이제 계신 그 연기를 하는 그 씬은 네. 아예 모니터도 못 봤어요. 제가 멀리서도 화면을 보는데 그 씬에서 제가 막 울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정말 앞으로는 제가 왜냐면 그 영화를 또 시사회 때 부모님도 보여드리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혹은 저를 이용한 이야기는 조금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다시는 저를 연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로 그 현실하고 비현실이 딱 맞닿는 순간들이 잠시 잠깐씩 있거든요. 그럴 때가 오히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 이동희가 처한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 배우로서 막 너무 버겁고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챌린지를 하는 마음이었고 어머니나 가족분들 이렇게 좀 겹쳐지는 그런 때는 저는 좀 공하고 사를 좀 많이 구분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제 정신 안에서 일하고 저의 쉬는 어떤 자아는 따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향적인 메소드는 그렇죠. 아니군요. 저는 메소드 연기라는 액팅법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심리적으로 좀 큰 압박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야기는 이번이 마지막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죠. 그 과정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셨던 감독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오랫동안 알아왔었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것들을 만천하에 알리는 형태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또 감독님의 마음도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했고, 네. 근데 본인 자체를 연기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부담이고, 네. 엄청난 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정말 좀 많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실제 이동희처럼 믿어지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인물들과 좀 조화롭게 섞이고 그런 지점을 좀 많이 고민해서 뭐 동희 씨 얘기뿐만 아니라 또 가족, 제가 느끼는 제 가족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나 감정들, 제가 막내 아들인데 뭐 집에서 표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제 얘기도 좀 실제로 넣어야 이 가상인물들과 어떤 실제 인물이 좀 조화롭게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저도 자신 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었고 또 동희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뭐 의상이나 뭐 실제로 평소에 본인이 쓰시는 의상이나 디카프리오 옷이나 모자 이런 거? 어. 네, 뭐 집에서 머리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스투시 넥타이. 네, 네. 맞아요. 그 머리띠가 이번 시즌 미우미우 지금 키 아이템으로 나왔더라고요. 역시 패셔니스타. 지그재그 머리띠. 역시 빠르게.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거와 또 실제로 다 달렸던 그 악플들까지 네, 실제 앞으로 이렇게 긁어서 온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조사를 해서 이제 정식 이제 악플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대사에 녹였는데 네. 너무 수위가 세가지고 네. 본편에는 많이 못 실렸어요. 아, 너무 그래요? 수위가 세가지고. 수위 때문에 좀 이제 좀 ADR한 부분도 있고요. 네. 가슴 아픈 과정을 한번 거치신 형태였네요. 근데 아까 그 동희 씨가 빠르게 도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감독님께서 그런 소품들 얘기도 하셨지만 막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모자, 뭐 네. 디카프리오 모자, 뭐 이런 제가 거 갖고 있는 실제 모자들입니다. 네네. 탐나는 아이템 많이 갖고 계시던데요. 네, 사랑할 때 누구나 취하게 된다 그 모자 굿즈는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홍수루 감독을 통해서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재윤 씨,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단계에 있는 배우들, 네네. 그리고 다양한 출신의 배우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가진 연기 방식을 가진 배우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서 가장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그 윤경호 선배님이 이제 가르치던 이제 제자 역할을 했던 네. 그 배우님 캐릭터가 이름이 뭐였죠? 그 소신남 캐릭터인데요. 네. 그 앞에 나가서 연기하시는 아니요. 연기 학원에서요. 연기 학원에서 연기하면서 말고요. 저기 그 선술집 받고 맞아요. 네. 저기 엄미정 오하영 배우. 네네 오하영 배우가 했던 그 미정 미정. 역할이 자기는 그렇게 뭔가 배우가 되고 싶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해내지 못한 나름의 어떤 그런 상처 혹은 그런 좀 이렇게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회조차를 얻지 못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연기에 있어서 뭔가 한탄을 하니까 갑자기 펑펑 울면서 막 나는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점이 또 되게 공감이 되는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누구나 어떤 연기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각자의 또 개인 사정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연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정이 막 많은 신들을 소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되게 짠하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고 위로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쵸. 이렇게 가는 장면에 있어서 또 다른 또 희망을 보니까 되게 기뻤었고, 네. 그리고 경호 선배님이 이제 동태 이제 형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연극 쪽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액팅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저도 이렇게 액팅 선생님한테 연기를 배웠었던 또 시절이 또 생각이 나면서 네. 내 체형이 좀 다른 것 같아. 오늘 저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 무대 연기와 그 매체 연기에 대한 그 어떤 톤앤 매너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져서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토론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배우로서 공감이 되는 어떤 지점들이 많은. 네, 그리고 실제 갑자기 뭐 우연치 않게 동의의 현장에 와서 뭐 매니저님이 지금 잠시 부재로 인해서 케어를 해주는데 내가 캐릭터를 맡아야 되는 또 상황이 되어서 금빛봉님 탐승체. 와 그거 하는데 진짜 다 뒤집어지셨죠? 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희노애락을
담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도 연기하는 순간에 그렇게 그 대사 포인트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수십 번 NG를 내서 많은 스태프들한테 민폐를 끼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고 결국에는 대사를 못 외워서 너무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촬영을 빨리 끝내야 하니까 대사를 스케치북에 적었어요. 대사를 스케치북에 적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뒤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하면서 슬쩍 보면서 연기하고 그때 그 어떻게 보면은 경험은 아직까지도 생생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그 대사를 외웠는데 액션하면 생각이 안 나거나 자꾸 버벅거리거나 그래서 가끔씩 아직도 악몽처럼 떠올려지는 순간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순간을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냈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되게 많이 또 약간 가슴 아픈 얼마나 해내고 싶었겠어요 동태가.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 그걸 말리려. 동희 씨 애드립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한번 못 가본 사람한테 몽골 사람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지만 그 형은 그걸 다음 그 어떤 성공의 열쇠로 판넬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승화를. 아니 정말 이 영화 속에서는 뭐 정통 사극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외계인 귀를 붙여야 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바뀐 상황에서 적응해야 되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배우로서 어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요구들을 수정들을 받게 된다 했었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아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아직 경험이 없고 신인 배우로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만 갖고 있었다면 그냥 귀 붙이나요? 얼레벌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면서 하고 더 진지하게 막 연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나 안 해!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희 씨는?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그런 비슷한 귀가 자라는 설정은 아니지만 사실 드라마 찍다 보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황당한 그런 그 대본의 수정들도 있을 때도 있고 왜냐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게 드라마 대본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막 귀가 자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풍자도 약간 좀 있었던 그 구조죠. 네네네. 재민 씨도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극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제 그 주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는 그쵸. 아예 벌써부터 대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대본을 기다리는 거죠. 그 대본을 기다려서 받고 하는데 그 대본이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 연결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모여서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답이 늦고 하지만 현장에서 빨리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여기 이 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다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버전을 두 가지를 찍자 하면서 그 연결되는 상황을 혹시라도 뒤에 바뀌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배우들과 감독이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고치는. 참 정상회담 많이 열려요. 그렇죠. 네. 계속 열려요. G20 정상회의가 계속 열리고 회의가 끝나질 않고 다 그 회의가 끝나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일들이 드라마 현장에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감독님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대사가 저는 되게 뇌리에 박혔던 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멈췄을 때 방송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네, 이게 계속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편승해서 이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촬영하는 뭐 배우들이나 뭐 감독님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연기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의 페이소스도 있겠지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페이소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정말 그냥 우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해, 뭐 이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생긴 대로 살자, 네. 너는 그게 맞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든지 한물간 배우는 없는 거야, 뭐 늘 기회는 있고, 뭐 역할이 웃긴 거랑 웃긴 연기를 하는 거랑 또 좀 다른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누군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있고 누군가한테 가슴 아프게 들리는 어떤 대사들도 있었을 텐데 이 영화 전체 안에서 가장 공감이 됐었던 어떤 대사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제 말씀 중에 네. 외계인 임금이면 어떻고 임금 외계인이면 어때 진짜로 그게 굉장히 정말 제가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모토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많이 회의를 많이 하면서 거기도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정상회담 좀. 네, 정상회담을 정상이 두 정상이 두 정상이죠. 되게 높은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둘밖에 없으니까 정상회담인데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우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배우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려 어린 시선이 많았죠. 그런 말씀을 네네네. 하신 적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진짜? 네네네. 와.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배우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생소한 분야고 부모님도 만류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의 만류를 저는 이제 그 만류를 듣지 않고 이제 청개구리처럼 이 일을 시작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제 결국에 그걸 좀 쫓아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니까 회사 다니던 회사 잘 왜 다니지 왜 자영업을 하려고 하니 저조차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인데도 아니 지금은 또 월급도 괜찮고 그런데 왜 그걸 하려고 해? 제가 그때 조금 머리가 띵해졌죠. 왜냐면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임금 외계인이면 어떻고 외계인이면 어때라고 살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도 어떤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에 아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다 같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좀 깨달으면서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아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고 저렇게 시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성공할 때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그 대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관통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재용 배우님은? 뭐 약간 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또 네. 알게인을 또 네. 하셨잖아요. 네. 알게인 대사요? 아니 그게 인서트로 잠깐 나왔는데 그 그 대본이 대본이 야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잠깐 그 퍼즈 하고 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오 그게 어찌됐건 텍스트로 있는 대사였다는 게 그렇게 또 열연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누군가 그리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작가님의 의도하고 다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신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다 틀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맥락과 뜻은 다 이해가 됐다. 근데 정말 아까 동희 배우는 메소드 연기가 저의 지향점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하시긴 했었는데 이 두 배우에게 정말 우리 사실 21세기가 가장 오해한 단어가 저는 메소드 액터, 액팅이라는 뭐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배우의 연기법에 대해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은 또 메소드라는 말밖에 없기도 맞아요. 한 것 같아요. 재훈 씨는 어때요? 이게 뭐 꼭 지향점이 아니더라도 극 중에 동의가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나와 내 캐릭터가 그냥 확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 되게 이상한 경험 같은 걸 해봤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 작품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에 대한 그 경험을 나는 이렇게 딱 느꼈는데 이제 모니터로 봤을 때 그게 뭔가 그래도 작가님과 감독님의 방향성에서 내가 그게 지점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걸 딱 확인하면은 그때만큼 가장 큰 희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정말 진솔하고 그 무엇보다 굉장히 진중하게 연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또 지점들이 있을 때 되게 실망이 크고 충격적이고 뭔가 벗어나고 싶고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있지? 라고 바닥을 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씨가 그럴 때가 있다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 장면은 그래도 이렇게 찍었으니까 분명히 관객분들이 혹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야 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그럴 때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주관을 갖고 해석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까지 이어지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연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 이제 동희가 메소드 연기의 어떤 포인트로서 그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굶어야 되는 그 순간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 굉장히 단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많은 배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지점을 가기 위해서 실제로 밥을 안 먹고 굶는 저도 그런 경험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피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느끼고 싶어서 때려달라고.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배우니까 그것을 온전하게나마 좀 그 순간만큼은 느끼고 싶어서 그런 어떤 가혹함을 요구를 했던 게 그때는 그게 필요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옳지만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조금 미련한 방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절실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하게 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배우들은 계속해서 관객들하고 재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파수를 맞추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관객도 고스란히 딱 느끼게끔 하고 싶은 그 어떤 지점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어떤 주파수들을 또 나눌지를 제가 또 질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 질문하실 분을 선택해 주시면. 저기 마스크 쓰신 분 뒤에요. 모자 검은 모자 쓰신 분. 네, 저로 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여러 분이 쓰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되게 각본 없는 그런 자신만의 삶 속에서 모두 메소드 연기였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때로는 그런데 안 그런 척,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면서 뭔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내 스스로를 비롯한 사는 게 정체된 사람한테 되게 위로가 됐을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혹시 배우님도 살면서 두 분 배우님도 살면서 괜찮은데 안 괜찮은 척 혹은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면서 메소드 연기로서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봐주셨다니 정말 의도한 바대로 영화를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석을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제 직업이 정말 괴롭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바로 제 친구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네, 이제 병원에 이제 안치된 날 아침에 저희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회의를 했죠. 거기서부터 뭐 대성통곡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행사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브랜드 행사여가지고 도저히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미 약속된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카메라와 그 관계자분들 앞에서 계속 웃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약속이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또 제가 임해야 되는 행동인데 그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제 뱃속에서 정말 꿈틀거리고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계속해서 웃어야 되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또 거의 뭐 실신할 정도로 쓰러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나의 직업이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의 나 스스로에 대해 온전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다 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하고 그 격식을 또 갖춰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뭔가 또 정말 그 감정을 숨겨야 되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딱 또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좀 괜찮아졌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서 그 경험을 그대로 그 이번에 그 마지막에 임금이 연기하는 감정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한 4가지 정도로 좀 쪼개봤는데, 하나는 진짜 이동해도 있고요. 하나는 진짜 임금이 된 그 정태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극중 이동희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는 좀 살짝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알게인으로서의 어떤 네, 그런 어떤 것까지 네. 그 4가지의 그 겹겹이 쌓여 있는 레이어가 그 독백 안에 다 흘러나오길 바랬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의 어떤 출발점이 됐던 게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었죠. 그날은. 네. 진짜 너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은 그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때 자괴감이 좀 많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겪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저는 솔직히 그런 순간들이 매일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아들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동생으로서, 혹은 회사의 대표로서, 혹은 현장의 배우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계속해서 스위칭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봐주는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기대를 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충족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도 더 일단은 웃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친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의 되게 찌푸리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그 마음을 뭔가 즉각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잘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그 순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참아내는 그 어떤 또 힘듦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뭔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았었던 나의 모습을 100%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허함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곱씹으면서 예, 참 정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계속 저를 스스로 또 어르고 달래주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과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런 나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이나마 아 내가 그래도 예, 숨을 쉬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저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정복자가 굉장히 암에서 아프고 힘든데 힘든 내색 한번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하게 하시는데 그게 모든 또 이제 부모님의 그 자식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 아닌가. 그래서 또 공감이 또 많이 되고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야말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뒤를 들키지 않았던 메소드 액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동희 씨가 말했던 그 건널목에서 건너오던 그 순간 처음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관객이었던 아들에게 잠깐 그걸 들킨 순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장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훈 씨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머니 연기가 얼마나 또 좋았나 다시 말 한번 못하죠. 네. 이금순 선배님 우리 최고예요. 제니 엄마가 네, 제니 엄마 최고예요. 이금순 선배님도 최고지만 저희 친어머니도 최고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맞아요. 정말 최고의 메소드 액터이십니다. 저희 엄마도 최고. 근데 진짜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를 얘기 해야 좀 될 것 같아요. 하십시오. 혹시나 계시면 여기서 그런 액팅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네, 꼭 얘기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빨리 카메라 끄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무대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배우님이 한 분 네 여기 저기 어, 맨 앞에 메소드 메소드 형제 이재훈 이동이라고 계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극중하고 지금 현실하고 그 소속사 대표님하고 배우님이신데 실제로 회사가 진짜 필요한 투자인데 정말 이동희 배우가 하기 싫은 그 역할이 제안이 왔을 때 그래서 뭐 뽀로로 실사화라든가 하고 싶어요. 그거 괜찮은데. 하고 싶어요. 호로로 실사. 네. 하는 전제하에 소속사 대표님을 하는 어떻게 전제하에 그렇게 하실지 네. 판단을 하실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였을 경우에 대표님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꼭 회사에 필요한 투자인데 이동희 배우님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영화를 보다 궁금해가지고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사 운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매우 어려운 상태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또 설득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그런 지점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매니지먼트를 운영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저한테 있어서의 그 고민들은 솔직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배우들과 함께 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작품을 통해서 뭐 캐릭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감독이나 그 작가에 대한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혹은 개런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회사의 입장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의 입장으로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가 그 작품을 했을 때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연기에 대한 어떤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작품을 돌아봤을 때 그 배우에게 내가 이 작품을 잘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대표로서의 위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계속
배우가 잘 돼야지 결국은 회사가 잘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뽀로로는 괜찮다고 해요. 저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네. 뽀로로 무조건 괜찮습니다. 해야죠. 무조건. 네네네. 저는 저보다 저희 회사, 저희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를 넘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보다는 제 주위 사람들이어서 정말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근데 제작자가 뽀로로 역할은 꼭 재훈 씨가 해야 된대. 그러면 그 함께 있는 또 동료 뭐든지 배우로서 해야죠. 예, 뭐든지. 재훈 배우에게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권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어려워져야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동희 배우한테 굉장히 많은 섭외와 작품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배우로서 또 이제 많은 작품들과 앞으로 가야 될 또 방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작품도 있지만 또 너무 재능이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너무 바쁘게 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연극과 독립영화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아스팔트에 들어눕는 하늘의 별을 보는 네네. 그런 순간에 뽀로로 실사화를 하면 무조건 해야죠. 네, 부탁한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혹시 한 분만 그래도 동희 씨 한 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 네네네네. 제일 뒤쪽이신가요? 아니요 여기 요 가운데. 앞쪽 가운데. 네네네. 네. 네. 저는 그냥 조금 사소한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동희의 방에 보면 옆에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아니죠. 트랜스포팅도 있는 것 같고 오션스 11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살짝 지나가는 장면 중에 이 영화 배우 동희가 거기서 불안당을 촬영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변성현 감독님의 그 동명 이 작품이 있잖아요. 불안당이에요. 아 진짜? 불안당. 불안당 영화. 응답하자 극한 직장 불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당연히 불한당 같죠. 근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픽션 드라마면 그 캐릭터 동의가 저런 약간 액션 노아르 영화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는 약간 그 픽션과 논픽션을 왔다 갔다 하는 영화다 보니 이게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영화 선택하신 것들 이렇게 살짝씩 넣어놓은 것들이 혹시 좀 의미가 있나? 아니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나? 라는 게 좀 궁금해요. 동희 씨가 혹시 자기야 내와 때 이걸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포스터는 제가 21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금도 갖고 있는 액자예요. 개인 그- 소장품. 네네네. GQ 에스콰이어에 나왔던 배우들을 다 오려가지고 거기 붙여서 매일 그걸 보면서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포스터여서 영화 촬영하면서 제가 본집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다시 본집으로 갖다 넣은 그 포스터고요. 뭐 이제 사실 불안당 같은 경우는 불안당 아닙니다. 불안불안하다 뭐 그런 의미의 불안당. 그게 절대 제대로 된 느와르는 아닌 영화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그냥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변성현 감독님을 시사회에 모셨는데 뒤풀이 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야 오늘이야? 나 내일인 줄. 제가 그 자리에서 변성현 아웃을 계속 외쳤어요. 사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불안당을.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찍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초조한 상황임을 좀 밝히고요. 또 어찌됐든 그런 좀 개인적인 어떤 영화의 어떤 갈증이나 갈망보다는 그 군데군데 좀 포인트가 된 그리고 제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 작품들 그리고 혹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자에 써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시네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시네파일이라고 하나요? 시네파일, 시네필 다 네. 하죠. 네. 저는 좀 토속적으로 시네필 하겠습니다. 네. 네, 시네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군데군데 배치하면서
어떤 감독님한테 이제 제 색깔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넣었죠. 은은하게. 네네네. 아니 동이 방 앞에 문에 이렇게 주먹 자국 맞아. 있는 건 뭐예요? 아, 그건 감독님이 이제 일단 그 집의 역사고 이 집에 좀 오래 살았다는 네. 그런 흔적이고 제가 실제로 저희 친형이랑 어렸을 때 이제 뭐 형이랑 싸우면은 네. 제가 방문을 잠그고 막 형한테 욕을 하니까 형이 화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항상 방문에 그 주먹 자국이 있었어요. 안방으로 도망칠 때도 있고 화장실로 도망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에 주먹 자국이 있었고 그런 그 이 형제의 관계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인서트들을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냉장고 열면 음료수 네. 줄 그어놓고 서로 네. 이름 써놓고 먹지 마. 네, 하지 그것도 제가 남이 입대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거랑 뭐 엄마 부고 문자 왔을 때도 뭐 사과 주스 한 입만 먹는다 먹지 마, 뭐 빨래 안 말라서 네 팬티 하루만 입지 마, 뭐 이런 게 뭐 어렸을 때 이제 힙합 바지 하나 가지고 뭐 형이랑 월화는 제가 입고 수목금은 형이 입고 뭐 그런 이 형제를 대변할 수 있는 인서트들을 좀 디테일을 넣었는데 네, 이런 건 이제 큰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게 동이가 힘들 때마다 친 건 줄 알았는데 동태가 쳤을 네, 가능성이 경호 크네요. 형이 지금 원래는 촬영 때 네. 주먹으로 치는 것까지 찍었는데 어,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일단 아예 선배님이 부상당하시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좀 미리 뚫어놓고 이제 이렇게 아. 갖다 대는 식으로 찍어서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아, 제 사소한 궁금증을 급히 풀어봤습니다. 아, 근데 저희 시간이 진짜 금방 갔네요. 근데 오늘 또 아마 앞으로 또 GV 계획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고요. 오케이 부탁드려봅니다. 네, 오늘 동희 배우님부터 해서 함께 하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좀 주변에 입소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메소드 연기 어제 개봉했죠? 여러분들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셨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메소드 연기 잘 봤다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나름의 좋은 어떤 감상에 대한 평이 있다면 많이 또 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저는 그게 영화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객석에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네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상 속에서 메소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 영화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소문을 내주셔야 아까 재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상대 배역으로 출연하시는 메소드 연기 2를 제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뽀로로는 말고. 네,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소드 연기 2를 저희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과 배우분 그리고 감독님께 박수 치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지난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